해가 저문 지 오래된 저녁. 읍내 오래된 시장 골목 끝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낡은 함석 간판에는 흐릿한 글씨로 정시수선이라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유리문 너머로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가게 안, 정만호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굽이 다 닳아 나무 속살이 드러난 구두였다. 그는 못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오랜 세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망치질을 시작했다. 통, 통, 통. 규칙적인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다. 72의 나이였다.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도드라졌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구두약 자국이 배어 있었다. 4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신발을 고쳐온 세월이 고스란히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를 정영감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구두 할아버지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가게 한쪽 벽에는 오래된 나무 선반이 놓여 있었다. 선반 위에는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작은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호와 그의 품에 안긴 어린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6년 전 아들 태윤이 3살이 되던 해였다. 가게 안 곳곳에는 손님들이 막히고 찾아가지 않은 신발들이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어떤 것은 굽이 새로 갈려 반짝이는 채로, 어떤 것은 아직 손이 닿지 않은 채로 조용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호는 종종 그 신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신발을 신고 걸어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고. 낡고 다른 정도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걸음으로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이들의 걸음을 손끝으로 어루만져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이 걸어간 길은 단 한 번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 문 앞에 걸린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옆 가게 반찬 가게를 하는 김선이었다. 정영감님, 아직도 안 들어가셨어요? 벌써 9시가 다 됐는데. 만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거 하나만 마저 하고 갈게요.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온다고 했거든. 선이는 혀를 찼다. 최근 몇 달 사이 만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한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을 몰아쉬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하지만 만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몸 상태를 털어놓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 뻔했고 그는 그것이 더 싫었다. 그러다 몸 상하세요. 요즘 얼굴빛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이 일 아니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선이는 더 말리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으러 돌아섰다. 만호는 다시 구두에 시선을 돌렸다. 낡은 구두 밑창을 뜯어내고 새 가죽을 재단하는 손길이 느렸지만 정확했다. 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비단 구두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걸음,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시간이 이 작은 작업대 위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작업을 마친 그는 완성된 구두를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헝겊에 쌓인 작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아이용 구두였다. 코가 살짝 닳아 있었고 오래되어 가죽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그 구두를 꺼내 조용히 먼지를 닦아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태윤아. 그는 낮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다. 벌써 15년째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원망도 하고 서운함도 컸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 무뎌진 지 오래였다. 다만 이렇게 밤마다 아들의 첫 구두를 손에 쥐고 있으면 마치 아들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구두를 다시 헝겊에 싸서 서랍에 넣던 그 순간 만호는 갑작스러운 두통을 느꼈다. 관자놀이에서 시작된 통증이 순식간에 머리 전체로 퍼졌다. 치아가 흐려지고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서 들고 있던 구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작업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백열등 불빛만이 쓰러진 노인의 몸 위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밤바람에 작업대 위종이들이 가볍게 흔들렸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구두 한 짝만이 그의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게 문을 닫으러 다시 나온 선희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그로부터 10여 분 뒤였다. 평소라면 벌써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정시수선의 불빛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가게 문을 두드렸다. 정 영감님?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선희는 문을 밀어보았다. 잠겨있지 않은 문이 스르륵 열렸고 그 너머로 쓰러져 있는 만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감님.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만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신호가 이어지는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는 억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선희는 만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은 놀랍도록 거칠고 단단했다. 평생 신발을 고치며 살아온 손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그를 옮기는 동안 선희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구두 한 짝에 머물렀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된 아이용 구두였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주워 만호의 품에 안겨주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만호는 곧바로 검사실로 옮겨졌다. 뇌졸중 의심 소견이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선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문득 그녀는 만호에게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다만 그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간호사가 만호의 소지품을 정리하며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낡고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오래되어 귀퉁이가 다른 그 종이에는 손으로 눌러 쓴 전화번호와 함께 태윤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선희는 그 번호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레 옮겨 적었다. 이 번호가 유효할지 아들이 받아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4번 울렸다.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 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15년 만에 정태윤이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벨소리가 울린 순간이었다. 선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억양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기 실례지만 정태윤 씨 되시나요? 정만호 어르신의 아드님 되시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정적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 선희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저편에서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아버님 가게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이 방금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도록 밀어내왔던 얼굴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끝에 늘 구두향 냄새를 묻히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밤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만호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늘게 새어나오는 숨소리만이 아직 그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 안, 담요 사이에는 낡은 아이용 구두 한 짝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26년 전 정만호의 집은 시장 골목 안쪽에 딸린 작은 단칸방이었다. 그해 겨울,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태윤이 겨우 6살이 되던 해였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만호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다. 낮에는 신발수선 일로 생계를 이었고 밤에는 어린 태윤을 씻기고 재우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만호는 태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태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다른 아이들은 새 신발을 신고 왔지만 태윤은 사촌에게 물려받은 낡은 운동화를 신어야 했다. 굽이 한쪽만 달아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우뚱했다. 태윤은 그것이 창피해서 학교 가는 길 내내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날 밤 만호는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는 낡은 가죽 조각들을 꺼내놓고 밤이 깊도록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태윤에게 작은 구두 한 켤레를 내밀었다. 태윤아, 이거 신어봐라. 태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두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검은 가죽에 정교하게 박음질된 그 구두는 시장에서 파는 어떤 신발보다도 근사해 보였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래, 손님이 버리려던 가죽 남은 걸로 만들었지. 발에 맞나 한번 신어봐. 태윤이 조심스레 구두를 신었다. 신기하게도 발에 꼭 맞았다. 그는 방 안을 몇 바퀴나 뛰어다니며 좋아했다. 만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기쁨이었다. 아빠, 근데 왜 다른 애들은 신발 가게에서 사는데 나는 아빠가 만들어줘요? 순진한 질문에 만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아빠가 만든 신발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태윤이 발 모양에 딱 맞게 태윤이만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가게에서 파는 건 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건 오직 태윤이 것이란다. 어린 태윤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날 이후로 태윤은 그 구두를 무척 아꼈다. 흙탕물이 튀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고 잠들기 전에는 꼭 구두를 머리맡에 두고 잤다. 졸업식이 있던 날, 태윤은 그 구두를 신고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았다. 만호는 뒷줄 학부모석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른 부모들은 정장을 갖춰 입고 왔지만 그는 늘 입던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였다. 그래도 그의 눈에는 아들의 발끝에서 반짝이는 검은 구두만이 보였다. 세상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만호에게 말을 건넸다. 태윤이가 참 밝고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 어머님 안 계신 티가 전혀 안 나네요. 만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애가 알아서 잘 커줘서 고마울 따름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걸었다. 손끝에서 늘 나던 구두향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좋게 느껴졌다. 아빠, 나 이 구두 평생 신을 거예요. 발 크면 못 신을 텐데. 그래도 아빠가 크게 만들어 줄 거잖아요. 만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손끝이 다 닳도록 일을 해서라도 태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그 무렵 시장 골목에는 소문이 하나 돌았다. 정씨수선의 젊은 호라비가 아들을 위해 손수 구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다. 옆 가게 포목점 주인은 지나가는 길에 굳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건넸다. 만호 총각, 애 신발 하나 갖고 뭘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그냥 사다 신기면 될걸. 만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넉넉한 형편도 번듯한 집도 아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그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손끝의 기술만큼은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그 기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었다. 구두를 만드는 동안 그는 몇 번이고 태윤의 작은 발을 종이 위에 그려 치수를 재고 또 쟀다. 가죽을 재단할 때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못 하나 박는 소리에도 아들이 깰까봐 그는 두꺼운 천을 작업대 아래 깔아 소리를 죽였다. 그렇게 사흘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구두였다. 졸업식 전날 밤, 만호는 완성된 구두를 등잔불 아래 가만히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우리 태윤이 벌써 이만큼 컸소.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에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구두 옆에 나란히 놓아두고 그날만큼은 아내와 함께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태윤의 발은 그 구두에 맞지 않을 만큼 자랐다. 하지만 만호는 그 구두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매년 태윤의 생일마다 가죽을 덧대고 밑창을 갈고 손질을 거듭하며 구두를 보관했다. 언젠가 이 구두가 다시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 믿었던 것일까. 그는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아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훗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고 오랜 세월 서로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 작은 구두는 언제나 만호의 작업대의 서랍 안에 고이 놓여 있었다. 마치 그 시절의 다정함과 온기를 그대로 붙잡아 두려는 듯이. 가끔 손님이 뜸한 오후, 만호는 서랍을 열어 그 구두를 꺼내 보곤 했다. 코끝이 살짝 닳고 색이 바랜 가죽을 손끝으로 어루만지고 있노라면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아들의 작은 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치수를 재던 순간 완성된 구두를 처음 신겨 주었을 때 터져나오던 아이의 웃음소리, 졸업식장에서 자랑스레 걸어 나오던 그 작은 뒷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흐르면 기억도 흐려진다고 말하지만 만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과 멀어진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 시절의 기억은 더욱 또렷하고 소중하게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고 동시에 가장 아픈 그리움이기도 했다. 졸업식이 있던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다. 태윤은 눈 쌓인 골목길을 걸으며 혹시라도 구두에 눈이 묻을까봐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업어달라고 졸랐다. 만호는 웃으며 아들을 등에 업고 조심스레 눈길을 걸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작은 온기와 귓가에 들리는 아이의 제잘거림이 그날 그의 하루를 완전히 채워주었다. 아빠 등은 따뜻해요. 그럼 아빠 등은 언제나 따뜻하지. 태윤이가 크면 아빠도 업어줄 거야? 그럼요. 근데 아빠는 안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게 우리 태윤이야. 그 말은 거짓이었다. 태윤은 또래보다 몸집이 큰 편이었고
만호의 어깨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늘 뻐근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강하고 든든한 아버지이고 싶었다. 그날 밤 잠든 태윤을 이불 속에 눕히며 만호는 낮에 벗겨둔 첫 구두를 다시 한번 정성스레 닦았다. 눈길을 걸으며 살짝 젖은 가죽을 마른 천으로 꼼꼼히 닦아내고 신문지를 구겨 안에 채워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했다. 그것이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만의 작은 의식이었다. 훗날 이 습관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다. 이듬해 봄, 태윤의 발이 부쩍 자라 첫 구두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을 때 만호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새 신발을 사주면서도 낡은 첫 구두만큼은 참아 버리지 못했다. 대신 신문지로 곱게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가끔 청소를 하다 그 신발을 발견하면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 작은 구두 하나가 무언의 증거처럼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태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시장 골목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대형 마트가 읍내에 들어서면서 오래된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정시수선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만호의 손끝을 거친 신발은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튼튼함과 정교함을 지니고 있었고 그 소문을 듣고 먼 동네에서까지 손님이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정작 태윤에게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지만은 않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의 눈에 시장 골목 한켠에서 낡은 신발을 만지는 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초라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 다니거나 번듯한 가게를 운영했다. 태윤은 아버지의 손톱 밑에 늘 베어있는 검은 구두약 자국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해 봄, 학교에서 진로 조사서를 나눠주었다. 부모님의 직업을 적는 칸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거침없이 회사원, 공무원, 사업가라고 적어냈다. 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글씨로 자영업이라고만 적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끝내 적지 못했다. 짝꿍이 슬쩍 그의 종이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자영업이 뭐 하시는 건데? 그냥 가게 하셔. 무슨 가게? 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신발을 고치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왠지 싫었다. 그냥 작은 가게야. 짝꿍은 더 캐묻지 않고 넘어갔지만 태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자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아버지의 가게를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집에 돌아온 태윤은 낡은 운동화의 끈이 헐거워진 것을 발견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에게 고쳐달라고 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직접 끈을 다시 묶으려 애쓰다가 결국 잘 되지 않아 짜증을 내며 신발을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호가 조용히 다가와 신발을 집어들었다. 이리 줘봐. 아빠가 고쳐줄게. 됐어요. 그냥 새로 사면 되잖아요. 만호는 순간 멈칫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새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거 아직 멀쩡해. 조금만 손보면 오래 신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다 새 신발 신고 다녀요. 저만 맨날 고쳐 신어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태윤은 스스로도 놀랐다.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만호의 얼굴에 순간 스치는 그림자를 태윤은 미처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들고 작업대로 향했다. 그날 밤 만호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아들의 낡은 운동화를 손질했다.
밑창을 새로 갈고 해진 부분에 새 가죽을 덧대고 마치 새 신발처럼 광을 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의 신발장 앞에는 말끔하게 손질된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태윤은 그것을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하게 신발을 신고 학교로 향했을 뿐이었다. 만호는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자라며 자신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거리는 조금씩 벌어져 갔다. 태윤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만호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사춘기라는 시기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깊은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해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반 친구 몇 명이 하굣길에 우연히 시장 골목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정시수선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호의 모습을 발견했다. 마침 가게 앞에 나와 있던 태윤과 눈이 마주쳤다. 저기 너희 아버지 아니야? 친구 하나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태윤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야. 그냥 아는 아저씨야. 거짓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침 만호가 가게 밖으로 나와 태윤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태윤아,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거야?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호에게 쏠렸다. 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아버지를 부정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친구 중 하나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제 아까 아는 아저씨라며. 근데 아빠였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뒤이어 들려왔다. 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듯 빠르게 걸었다. 만호는 영문을 모른 채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 한구석에 이상한 위화감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그날 이후로 태윤은 학교에서 은근한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구두닦기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몇몇 아이들은 지나가며 일부러 신발을 벗어들고 이거 너희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하며 낄낄거렸다. 태윤은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화를 내면 더 놀림거리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혼자서 그 감정을 사귀는 법을 배워갔다. 집에 돌아온 태윤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말투로 만호를 대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만호는 그런 아들의 태도가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이라 여기며 넘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역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색한 침묵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만호는 우연히 태윤의 가방 속에서 진로 조사서 사본을 발견했다. 부모님 직업란에 적힌 자영업이라는 세 글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들이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그는 그 종이를 조용히 다시 가방 속에 넣어 두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물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죄일까? 더 넉넉한 형편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 죄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들이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픈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만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태유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먹고 등교 준비를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태윤에게 만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태윤아, 혹시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니? 태윤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알지? 네, 학교 늦어요. 태윤은 서둘러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에 신겨진 것은 얼마 전 만호가 정성껏 손질해준 그 운동화였다. 만호는 현관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그저 아들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만호는 조금씩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나은 형편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 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날이 늘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젠가 태윤이 조금 더 잘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을 견뎌내야 할지 그때의 만호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태윤은 반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말주변이 좋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배경을 더욱 감추고 싶어 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수선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해 가을, 학교에서 큰 체육대회가 열렸다. 태윤은 반 대표로 계주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 아침 신고 가려던 운동화 밑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다급해진 태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빠, 이거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어요? 1시간 안에요. 만호는 신발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급하게라도 해볼게. 근데 학교까지는 어떻게 가려고? 일단 슬리퍼 신고 갈게요. 아빠가 다 되면 갖다 주세요. 만호는 두말 없이 작업대 앞에 앉아 신발을 고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른 손놀림이었다. 접착제가 마르는 시간까지 계산해가며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해 신발을 완성했다. 그리고 완성된 신발을 들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그 무렵 태윤은 반에서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던 여학생이 있었다. 같은 계주 선수로 뛰게 된 그녀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태윤은 신발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유독 옷차림과 태도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이날은 반드시 완벽해야 하는 하루였다. 계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컸던 만큼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등장은 그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만호는 평소 입던 작업복 차림 그대로 손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접착제 냄새를 풍기며 학교 운동장에 나타났다. 마침 계주가 시작되기 직전 반 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자리였다. 태윤아, 신발 다 됐다. 만호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크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태윤은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반 친구들, 그리고 그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까지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아저씨 누구야? 글쎄, 학교에 왜 오셨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태유는 서둘러 만호에게 다가가 신발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아빠,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두고 가시면 되잖아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만호는 아들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다. 급하다고 해서 빨리 갖다 주려고 그랬지. 창피하게 그 옷 입고 학교에 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일제히 잦아드는 듯했다.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윤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뱉어낸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당혹감은 더 큰 분노로 바뀌어 갔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애들 다 보잖아요.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상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자리를 떠났다. 태유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윤과 만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녁상을 앞에 두고도 두 사람 모두 수저를 들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호였다. 태윤아, 낮에 있었던 일 말인데. 아빠, 저 이제 다 컸어요. 예전처럼 애 취급하지 마세요. 애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걱정된다고 학교까지 그런 차림으로 오시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애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만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리는 듯했다. 아빠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태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터져나온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네, 부끄러워요. 다른 애들 아빠는 다 번듯한 직장 다니는데 저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신발이나 고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정적이 흘렀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삼켰다. 한참 만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아빠가 부끄럽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을 끝으로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태유는 홀로 남은 식탁 앞에서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쌓여있던 자존심이 그것을 가로막았다. 결국 그는 그날 밤 끝내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멀어졌다.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는 사라졌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는 날들이 이어졌다. 만호는 그 후로 다시는 학교 근처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윤이 신발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점차 사라져갔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그날의 그 짧은 다툼이 앞으로 이어질 십수년의 긴 침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늦게 태윤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가 작업대 앞에 홀로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다. 만호는 낮에 있었던 일과는 상관없다는 듯 여전히 손님이 맡긴 신발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끝은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물만 한 컵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만호는 그 기척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부엌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가 더 어색해질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손에 쥔 신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아이는 크는 과정에서 다 그런 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그 자신조차 완전히 믿지 못하는 위로였다. 이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냈다. 아침이면 태유는 만호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등교했고, 밤이면 만호가 잠든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에도 짧은 눈인사만 오갈 뿐,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 그렇게 부자간의 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훗날 태유는 그때를 회상하며 종종 생각하곤 했다. 만약 그날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단 한마디라도 건넸더라면 어쩌면 그 뒤로 이어진 세월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하지만 17살의 그는 자존심을 굽히는 법을 알지 못했고, 40이 넘은 만호는 아들의 마음을 여는 법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 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서로 다르게 배워왔기 때문이었다. 그 어긋남이 훗날 얼마나 긴 세월의 침묵을 낳을지 그때의 두 사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짧아졌다. 필요한 용돈 이야기, 급식비 이야기, 그 정도의 실용적인 말만 오갔을 뿐,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자취를 감췄다. 만호는 매일 저녁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도 끝내 노크하지 못하고 돌아서곤 했다.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도 정작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다. 태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겉으로는 점점 더 무심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지나쳐 갔다. 태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호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곁을 떠나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함께 밀려왔다. 입학을 앞둔 겨울, 만호는 오랫동안 모아온 적금을 깨어 태윤의 자취방 보증금을 마련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무리한 지출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삿짐을 싸던 날, 그는 낡은 트럭을 빌려 손수 태윤의 짐을 서울까지 실어다 주었다. 좁은 자취방에 짐을 다 부려놓고 만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손을 보았다. 헐거운 문고리를 조여주고 삐걱거리는 창문틀에 기름칠을 하고 낡은 신발장의 나사를 다시 조였다. 태윤은 그런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말했다. 아빠,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손보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지. 일을 마친 만호는 떠나기 전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태윤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시간 날 때 풀어봐. 태윤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받아 신발장 한쪽에 밀어 넣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보자기 안에는 그가 어릴 적 신었던 첫 구두가 다시 손질되어 담겨 있었다. 만호는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 시절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태윤은 그것을 풀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트럭을 몰고 돌아가는 만호의 뒷모습을 태윤은 배웅하러 나가지 않았다. 대신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트럭을 잠시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만호는 백미러로 자취방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서울살이가 아들에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아들이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된 이후 태윤은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다. 세련된 도시의 삶,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 넓은 세상을 향한 꿈들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반면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한 뒷전으로 밀려났다. 명절이 되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내려가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나중에는 스터디를, 그 다음에는 취업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만호는 그런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바쁜 게 좋은 거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명절이면 홀로 차례상을 차리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들이 보낸 적은 없지만 언젠가 올지도 모를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들곤 했다. 대학을 졸업한 태유는 건축 설계 회사에 취직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몇 년 뒤에는 독립하여 자신의 설계 사무소를 차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건물들이 하나둘 도심 곳곳에 세워졌고 그는 점차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아갔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갔다. 그동안 만호는 매년 태윤의 생일마다 편지를 써서 보냈다. 화려한 문장도 특별한 요구도 없는 담백한 편지였다.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로 시작해 언제든 힘들면 내려와라. 아빠는 늘 여기 있다로 끝나는 짧은 글이었다. 편지와 함께 그는 종종 낡은 신발 한 켤레를 손질해 함께 보내기도 했다. 태윤이 어릴 적 신었던 신발들을 하나씩 꺼내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신을 수 있을 만큼 정성껏 복원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태윤은 그 편지들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책상 서랍에 던져 넣거나 이사할 때마다 짐 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리곤 했다. 신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것들을 신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창고 어딘가에 방치해 두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물건들은 정작 받는 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먼지만 켜켜이 쌓여갔다. 가끔 지인들이 부모님 안부를 물으면 태유는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대답으로 넘기곤 했다. 정말로 아버지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부자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멀고 깊은 침묵으로 채워져 갔다. 태윤이 30살이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설계 사무소 개업식을 열었다. 지역 신문에도 작게 소개될 만큼 뜻깊은 자리였다. 그날 그는 문득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할까 고민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그 오랜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 무렵 만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신발을 고치고 있었다. 시장 골목의 상인들은 하나둘 나이가 들어 가게 문을 닫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웃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다.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통 소식이 없으신 것 같던데. 만호는 그럴 때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죠. 지 앞가림 잘하는 애니까 걱정 안 해요. 하지만 정작 집에 홀로 돌아온 밤이면 그는 낡은 앨범을 꺼내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곤 했다. 신문에서 우연히 태윤의 설계 사무소가 지은 건물 기사를 발견한 날에는 그는 그 기사를 조심스레 오려내어 상자 속에 고이 보관했다.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공허함도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견뎌냈다. 차례상을 차리고 나면 그는 늘 아들의 몫으로 밥 한 그릇을 따로 떠놓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다림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명절이 10번, 20번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 밥그릇은 매번 빈자리를 지켰다. 가까운 친척들은 만호에게 재혼을 권하기도 했다. 혼자 늙어가는 그의 처지를 안쓰럽게 여긴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호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자리 지키고 있어야 태윤이가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는 원망보다 기다림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아들이 다시 이 골목을 찾아올 날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먼 친척 조카가 명절에 들렀다가 어째서 재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내가 외로운 게 무섭겠니? 태윤이가 돌아올 곳이 없어지는 게 더 무섭지. 이 집, 이 가게, 이 자리가 다 태윤이 몫이야. 내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아이가 돌아올 곳을 잃어버리는 거잖니. 그 말을 들은 조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호의 그 소박하지만 확고한 다짐 속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윤의 35번째 생일이 되던 해, 만호는 여느 때처럼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문득 펜을 멈췄다. 이번만큼은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체국까지 걸어갔지만 창구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혹시 이 편지가 아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편지를 다시 상자 속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에는 꼭 붙이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시장 골목 사람들은 정만호를 두고 흔히 정 많은 영감이라 불렀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신발을 마주할 때면 그는 언제나 값을 받지 않았다. 몇 해 전 시장 어귀에 사는 미숙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아이였다. 겨울이 되어도 낡은 운동화 하나로 버티던 미숙을 눈여겨보던 만호는 어느 날 조용히 그 아이를 가게로 불렀다. 미숙아, 이리 와서 발 좀 대봐라. 미숙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다가오자 만호는 아이의 발 치수를 재고는 며칠 뒤 새 것처럼 손질된 튼튼한 부츠 한 켤레를 내밀었다. 이거 손님이 안 찾아가서 남는 거야. 발에 맞으면 신어. 미숙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만호가 밤새 낡은 가죽을 구해 손수 만든 신발이라는 것을. 그는 그런 식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신발을 몇 해에 걸쳐 조용히 챙겨왔다. 누구에게도 생색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던 박 씨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 영감님이 그런 일 하는 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절대 티를 안 내시니까 언젠가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렸더니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 왜 그러냐고. 가게 안쪽 서랍장에는 만호가 오랜 세월 모아온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대부분은 태윤의 이름이 언급된 지역 건축 관련 기사들이었다. 정태윤 건축사, 지역 청년 주택 설계 공모전 대상 수상, 정태윤 대표, 노후 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호평,
같은 제목들이 빛바랜 종이 위에 나란히 붙어 있었다. 만호는 그 기사들을 읽고 또 읽으며 마치 그 자리에서 함께 아들의 성취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다. 이웃 김선희는 어느 날 우연히 그 공책을 보게 되었다. 만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공책을 들춰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는 단순히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페이지 곳곳에 만호가 직접 쓴 짧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태윤이가 상을 받았구나. 장하다. 얼굴 한번 보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오늘 신문에서 우리 아들 건물 사진을 봤다. 참 근사하게 지었더라. 저 건물에 내가 고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까? 메모들은 날짜별로 쌓여 있었고 그 시간의 두께만큼 아들을 향한 그리움도 함께 쌓여 있었다. 선희는 그 공책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날 이후로는 만호 앞에서 절대 태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괜히 그의 마음을 들쑤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숙이뿐만이 아니었다. 시장 골목에는 만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전해져 내려왔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던 독거노인 최 씨 할아버지는 겨울마다 만호에게서 방 하나를 얻어 신었고 편모 가정에서 자란 3남매는 신학기마다 새것 같은 실내화를 선물 받았다. 만호는 그런 도움을 줄 때마다 한결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거 남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신으세요. 아무도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 넘어가 주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몇 차례 그에게 감사패나 봉사상 같은 것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만호는 매번 극구 사양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런 걸 받습니까? 그냥 손 놀리는 김에 하나 더 만든 것뿐이에요. 그는 늘 자신의 선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축소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밤늦도록 남몰래 가죽을 재단하고 새벽까지 바느질을 하며 그 신발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선희는 종종 늦은 밤 불 켜진 정시수선을 지나칠 때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신발이 만들어지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곤 했다. 밤이 깊으면 만호는 늘 같은 의식을 치렀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기 전 서랍 속 낡은 첫 구두를 꺼내 마른 천으로 정성껏 닦는 일이었다. 코 부분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날 만큼 그는 매일 밤 그 작업을 반복했다. 누군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답하곤 했다. 이거 신던 녀석이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깨끗한 모습으로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 말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만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마다 마음이 짠해졌다. 어떤 이는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이는 언젠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함께 바라기도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만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손끝의 떨림이 잦아졌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 돋보기 없이는 바늘귀조차 꿰기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이 일이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언젠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가끔 만호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하고 어쩌면 아들은 이미 자신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서랍 속 첫 구두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 구두를 만들던 밤의 기억, 아들이 처음 그것을 신고 환하게 웃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기다릴 힘이 생겼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지속하는 것이라고.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글이 적혀 있었다. 완성되지 못한 편지의 초안이었다. 태윤아, 이 편지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나. 쓰다가 붙이지 못한 것들이 이제 셀 수도 없이 많다. 아빠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언젠가 마음이 내키면 그냥 얼굴 한번 보여다오. 그거면 충분하다. 그 아래로는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마음을 그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편지들 중 단 한 통도 실제로 붙여진 적은 없었다. 완성되지 못했거나 완성되었어도 끝내 우체통 앞에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거절당할까 두려워서였다. 만호의 오랜 벗이었던 시계방 주인 최 씨는 언젠가 술 한 잔을 나누며 그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이 사람아, 그렇게 편지만 쓰지 말고 그냥 전화 한번 걸어보지 그래.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잖아. 만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전화했다가 애가 받기 싫어하면 어쩌나. 그 실망감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그런다네. 차라리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물어보는 게 나는 더 편해. 최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친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만큼 두려운 것이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최 씨는 종종 만호의 가게에 들러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굳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만호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그의 행복을 빌고 언젠가 다시 마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그가 쓰러지던 그 밤이 찾아온 것이었다. 전화를 끄는 태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15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일깨웠다. 그는 서둘러 차 키를 챙겨 들었다. 사무실에 걸려있던 중요한 미팅도 마무리해야 할 설계 도면도 그 순간만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사정을 알리고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유난히 떨렸다. 고속도로에 올라선 뒤에도 그는 몇 번이고 속도를 올렸다 줄이기를 반복했다. 마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었지만 몸은 아직 서울의 도로 위에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를 점점 과거로 데려갔다. 고향으로 향하는 국도에 들어서자 낯익은 산등성이와 논밭이 눈에 들어왔다. 15년 만에 다시 보는 풍경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계절마다 색이 바뀌던 들판, 학교 가는 길에 늘 지나쳤던 작은 개울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운전을 하며 태유는 문득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힐끗 보았다. 그 안에는 얼마 전 마무리한 설계 도면과 함께 몇 달 전 이사하며 정리하다가 무심코 다시 챙겨 넣은 낡은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보내온 뜯지도 않은 편지들이었다. 그는 그동안 왜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떤 마음 한구석이 언젠가는 그것들을 열어볼 날이 올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을 끄고
그는 조용한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몇 년 전이었던 것도 같고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채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태윤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몇 가게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정시수선이 있던 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불 꺼진 가게 문에는 사정상 임시 휴업이라는 손글씨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도 태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원에 도착한 태윤은 응급실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정만호 환자 보호자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는 그를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병상 위,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은 태윤의 기억 속 강인했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태윤은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 야위어 앙상해진 손. 그 손을 붙잡는 순간 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호칭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 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발견이 다행히 빨라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최소 하루 이틀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 지병도 있으셨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평소 지병이라뇨? 무슨 지병이 있으셨는데요? 태윤이 놀라 물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다. 고혈압이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최근 혈액 검사 기록을 보니 약을 꾸준히 챙겨 드신 것 같지도 않고요.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홀로 무엇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선희가 태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태윤 씨, 맞으시죠? 제가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대신 발견해 주셔서. 태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선희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영감님이요. 매일 밤 가게 문 닫기 전에 꼭 챙기시는 게 있어요. 낡은 아이 구두 한 짝인데 그거 닦으시면서 아드님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오늘 밤에도 그거 손에 쥐고 계셨더라고요. 태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15년간 외면해온 그 세월 동안 아버지는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태윤은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첫 구두를 신고 좋아하던 어린 시절, 졸업식장에서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진 말들까지. 후회라는 감정이 이토록 깊고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다. 새벽 무렵 태윤은 잠시 눈을 붙이려다가 다시 눈을 떴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가는 발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미동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그 손이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신발을, 얼마나 많은 이들의 걸음을 어루만져 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 저 왔어요. 태윤이 왔어요.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혹시라도 그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태윤은 문득 아버지의 품 안에 놓여있던 작은 구두를 발견했다. 응급실에서 담요와 함께 옮겨진 그 낡은 아이 구두였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익숙한 감촉에 오래도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그 시절 아버지가 밤새워 만들어 주었던 자신의 첫 구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구두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병상 옆에 주저앉듯 앉았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던 그는 문득 이 구두가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아버지는 왜 쓰러지던 순간까지도 이 구두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아직 그가 마주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어야 했다. 날이 밝아오자 태윤은 잠시 병원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은 여전히 어둑했지만 동쪽 하늘 끝에서는 희미한 여명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고향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전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 곁을 지키는 일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태윤은 병원 벤치에 잠시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 여명이 병원 건물의 유리창에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매일 새벽 홀로 가게 문을 열던 모습을 떠올렸다. 손님 하나 없는 이른 아침에도 만호는 늘 가장 먼저 나와 가게 앞을 쓸고 손질할 도구를 정리했다. 그 성실함이 그저 생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태윤은 이제야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매일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살아가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짐이었을 것이다. 이튿날 오후 의료진은 태윤에게 아버지의 상태가 당분간 안정적일 것 같다며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태윤은 결국 병원 근처 숙소로 향하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돌려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그 가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정시수선 앞에 선 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낡은 함석 간판, 빛바랜 유리문 그 안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작업대까지 어린 시절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그 공간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희에게서 여분의 열쇠를 건네받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가죽 냄새와 구두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태윤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작업대 위에는 만호가 쓰러지던 그날 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구두 한 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 구두를 들어보았다. 손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되고 있던 그러나 끝내 완성되지 못한 작업이었다. 작업대 서랍을 열어본 태윤은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상자였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상자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 봉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태윤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태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태윤아, 오늘 첫눈이 왔다. 내가 어릴 때 눈 오는 날이면 꼭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자고 졸랐던 게 생각나는구나. 요즘도 첫눈이 오면 그런 마음이 드는지 궁금하다. 아빠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태윤아, 신문에서 내가 만든 건물 사진을 봤다. 정말 근사하더구나. 우리 아들이 저런 것도 만들 줄 아는구나 싶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뿌듯했다. 언젠가 그 건물, 아빠도 직접 한번 가보고 싶구나. 편지들을 하나둘 읽어 내려가던 태윤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 안에는 원망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그럼에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마음만이 가득했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태윤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낡은 스크랩북이었다. 그 안에는 자신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대학 졸업 소식, 첫 취업 소식, 설계, 공모전 수상 소식까지 태윤 자신도 잊고 있던 오래된 기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페이지마다 아버지가 손수 적어놓은 짧은 메모들이 함께였다. 우리 아들이 큰 상을 받았구나. 이런 날은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데 태윤이가 새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스크랩북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의 기사가 붙어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태윤의 설계 사무소가 지역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옆에는 만호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구나. 어릴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언젠가 꼭 한번 얼굴 보고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선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태윤 씨, 여기 계셨네요. 괜찮으세요? 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서둘러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다. 선희는 그런 그의 모습과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번갈아 보다가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조용히 옆에 앉았다. 아버님이 그 상자 저한테도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태윤 씨 생일마다 저 상자를 꺼내서 편지를 쓰셨던 것 같아요. 어떤 해는 며칠 밤을 새우면서 쓰다 지우다 하셨다고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이 있어요.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선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참견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은 단 한 번도 태윤 씨를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넉넉하게 못해준 게 미안하다고. 그래서 태윤 씨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다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태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너지게 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태윤은 상자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은 아버지를 애써 잊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 하루도 자신을 놓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했는지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다.
상자 맨 아래에는 아직 붙이지 못한 가장 최근의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다. 봉투에는 봉인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다. 태윤아, 아빠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큰 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 편지를 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편지만 쓰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하고 다음 달에 한번 용기를 내서 서울에 올라가 볼까 한다. 갑자기 찾아가면 내가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의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만호가 쓰러지기 바로 전날이었다. 태유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소박한 소망을 자신은 하마터면 영영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선희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버님, 아직 살아 계세요. 이 편지, 이제라도 직접 전해드리면 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태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금 병상에서 힘겹게 숨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 세상에 있었다. 그는 편지와 상자를 조심스레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이 모든 마음을 전해야 했다. 가게를 나서기 전 태유는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미처 완성되지 못한 손님의 구두, 오랜 세월 손때 묻은 연장들,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까지. 이 작은 공간 안에 아버지의 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지켜온 이 자리를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태윤의 발걸음은 병원으로 향할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상자를 품에 안은 그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와 그 마음을 온전히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었다. 골목을 나서는 그의 뒤로 정시수선의 낡은 간판이 저녁 노을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장을 빠져나가던 태유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반세기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간판, 삐걱이는 유리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모든 세월. 그는 처음으로 그 풍경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의 진심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체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이 풍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풍경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병원으로 돌아온 태유는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다. 담당 간호사는 아직 면회 시간이 아니라며 조심스레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사정하다시피 부탁하여 잠시나마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지만 태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태윤은 몇 번이고 자신에게 물었다. 이 편지들을, 이 마음을 이제라도 전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눈물 몇 방울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유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는 오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흩어졌다. 결국 그는 아무런 각본도 없이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앞에 앉기로 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말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태윤이에요. 오늘 가게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쓰신 편지들 다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한 번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병실 안에는 의료 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태유는 그 침묵 속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부끄럽다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고요. 그는 상자 안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을 꺼내 아버지의 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저 대학 갈 때 만들어 주신 첫 구두. 그거 계속 갖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거 신발장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 밤 그거 닦으셨다면서요. 제가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끄러워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이었어요. 그 순간 태윤은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놀란 그는 황급히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이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저 보이세요? 간호사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곧이어 의료진이 달려와 만호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눈을 뜨고 주변을 인지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였다. 며칠이 지난 뒤 만호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산소 마스크를 떼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어눌하지만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눈을 맞추며 태윤을 바라본 날이 찾아왔다. 태윤이냐?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태윤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다. 네, 아버지. 저예요.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꿈인 줄 알았다. 내가 정말 온 거니? 네, 왔어요. 이제 안 갈게요. 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아버지, 저 그때 했던 말들 다 취소할게요. 아버지처럼 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 자신이었어요. 만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아빠가 더 미안하다. 넉넉하게 못해줘서, 남들처럼 번듯하게 못 살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뒀으니까요.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놓지 않은 채 오래도록 맞잡혀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침묵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만호는 문득 태윤의 손에 들린 낡은 구두를 발견했다. 그거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네, 이제부터 제가 잘 간직할게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첫 마음이니까요. 발에 맞기나 하겠니? 그거 신던 게 언젠데. 만호가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였다. 태윤도 눈물 속에서 함께 웃었다. 아버지, 저 이제 여기 자주 내려올게요. 주말마다요. 아니, 아버지 퇴원하시면 아예 같이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볼게요. 바쁜 사람이 뭘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거요. 만호는 잠시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태윤아, 사실 아빠가 그날 너한테 편지 붙이러 가려던 참이었다. 우체국까지 가는 길에 잠깐 가게에 들렀다가 그렇게 쓰러진 거야. 하늘이 도왔는지 이렇게 너를 다시 보게 됐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윤은 가슴이 다시 한번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자신에게 다가오려 했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침묵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듯했다. 이제 편지 안 붙이셔도 돼요. 제가 매일 여기 있을 거니까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힘주어 맞잡았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지난 15년의 냉기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화해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병실 한쪽 창가에는 어느새 노을빛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태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등에 엎혀 눈길을 걷던 그날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버지의 몸에서 전해지던 따뜻함이 세상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었다. 세월이 흘러 처지가 뒤바뀌었을 뿐 그 온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매일같이 홀로 병실을 지키던 노인이 이제는 곁을 지켜주는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병동 전체에 작은 온기를 퍼뜨리는 듯했다. 옆 침상 보호자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태윤은 병실에 딸린 보조, 침대에 몸을 눕히며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었다. 창밖으로 별빛이 조용히 스며드는 밤. 그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을 위해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온 것이라면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상자 속에 남아있던 나머지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 읽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잔잔한 미소로 그 편지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그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그리움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도록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하는 부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긴다면 오늘 이 밤에 배운 것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만호는 이후 한 달여의 재활 치료를 거쳐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다. 발음이 어눌했던 말투도 점차 또렷해졌고 힘없이 늘어져 있던 오른손도 조금씩 움직임을 회복해 갔다. 의료진들은 그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놀라워했다. 담당 의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마음이 편해지신 게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 몸도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그 말대로 만호에게는 이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병실을 지키며 매일 곁을 함께 해준 아들이 있었고 다시 되찾은 부자 간의 대화와 웃음이 있었다. 태윤은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고
매주 절반 이상의 시간을 고향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태유는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가게 저랑 같이 하시는 건 어때요? 만호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건축 일은 어쩌고 그것도 계속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나눠서 여기서도 지내고 싶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해 오신 이 일, 그냥 사라지게 두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만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늙은이 손재주를 뭐하러 배우려고. 요즘 세상에 신발 고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많지 않으니까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저 요즘 설계할 때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신발 하나를 고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얼마나 대충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은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이요. 퇴원하는 날, 태유는 아버지를 부축해 정시수선으로 함께 향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가죽 냄새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만호는 천천히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손에 익은 도구들을 하나씩 어루만졌다. 태윤아, 저기 서랍 좀 열어봐라. 태윤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여전히 낡은 첫 구두가 헝겊에 쌓인 채 놓여 있었다. 만호는 그것을 꺼내 태윤에게 건넸다. 이제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아빠가 매일 밤 닦던 일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구나. 내가 돌아왔으니까. 태윤은 그 구두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오래된 가죽의 감촉 속에 지난 세월의 모든 그리움과 기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아버지, 저 이 구두 사무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을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걸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공구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사용해 온 크고 작은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잡이가 닳아 반들거리는 망치, 날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가죽 칼, 색, 바랜 실패들까지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의 한 조각을 담고 있는 듯했다. 이 도구들 하나씩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다. 아빠도 처음엔 손가락을 몇 번이나 다쳤는지 모른다. 진짜요? 아버지도 서툴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니? 다만 계속하다 보면 손에 익는 거지. 뭐든 마찬가지야. 태유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들었다. 비단 신발 수선 기술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관계도 사랑도 마찬가지로 서툴러도 계속하다 보면 다시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시수선은 다시 문을 열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 작업대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태윤의 손길도 시간이 흐르며 점차 능숙해져 갔다. 시장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선희는 종종 가게 앞을 지나며 그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나란히 앉아 신발을 손질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전에 쓸쓸했던 풍경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그녀가 지나가는 말로 건넨 그 한마디에 만호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되찾은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뛰어넘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정씨 앞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새로 걸렸다. 정씨 부자 수선점. 그 아래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낡은 간판 옆에 걸린 그 작은 팻말은 15년의 침묵을 딛고
다시 이어진 부자의 인연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밤이 깊으면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가게 문을 닫는다. 그리고 작업대 서랍 속 유리 상자에 고이 담긴 첫 구두를 함께 바라본다. 그 구두는 더 이상 홀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온기를 담은 소중한 증표가 되었다. 골목 끝 작은 가게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켜져 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봄이 되자 정시수선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태윤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지역 매체에서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부자 수선점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를 실은 것이 계기였다. 사람들은 낡은 신발을 들고 일부러 먼 길을 찾아와 부자가 함께 신발을 고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다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기도 했다. 만호는 처음엔 그런 관심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무엇보다 그는 아들과 함께 일하는 하루하루가 그저 좋았다. 태윤이 서투른 손길로 가죽을 재단하다 실수를 하면 껄껄 웃으며 다시 가르쳐 주었고 태윤이 조금씩 능숙해질 때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뿌듯해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다. 태윤이 문득 물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그 오랜 세월 혼자 힘드셨잖아요. 만호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한다.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굽이굽이 돌아가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이거든. 태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없다면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아버지가 평생 신발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싶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었다. 정씨 부자 수선점은 여전히 그 골목 끝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작은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이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늦지 않은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훗날 사람들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한 사람은 평생을 기다림으로 살았고 한 사람은 뒤늦게라도 그 기다림에 응답했다. 그 사이에는 씻을 수 없을 것 같던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낡은 구두 한 켤레가 품고 있던 그 오랜 이야기는 이제 그 골목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가 닿는다고. 정씨 부자. 수선점의 불빛은 오늘 밤도 그렇게 말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